같이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선고문을 하나씩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에서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총리가 헌법 66조와 111조, 또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관 중 3위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조항이고, 또 헌법 66조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또 국가공무원법 56조는 공무원의 법령 준수와 성실 의무를 규정한 법조항입니다. 하지만 이게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지는 않았는데요. 또 한편 이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에는 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한 총리가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이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기각 5 중에 또 조금 의견이 엇갈리고 또 인용 1명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국회목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 이건 위법이다, 위헌이다.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준 셈인데요. 한덕수 총리가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네, 한덕수 총리는 이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에 곧바로 성부 서울청사로 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 문제 등 이 급한 현안부터 추슬러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서는 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 묻는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덕수 탄핵 심판 결정문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관 12.3 내란 공모라든지 윤석열 관련 특검법 거부권,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국정 공동 운영하겠다 시도 3가지 탄핵 소추 사유 헌법재판소가 인정하지 않은 건가요? 네,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도 이제 관련해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공동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기각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하여서도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및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게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이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한 총리가 이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미룬 게 재판관 임명 거부와 함께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다라고 본 겁니다. 네. 자, 앞서 국회 한덕수 총리 탄핵안 관련해서 의격 종족수 두고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 부분 헌재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27일 이 한 총리가 탄핵 소추됐었습니다. 네. 이 당시 국회는 한 총리 탄핵 소추안을 이 재적 의원 300명 중에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재적 의원 300명 중 과반수, 그러니까 151명이 찬성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이 국민의힘은 대통령 의결 요건인 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즉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8명 중 이 6명의 헌법재판관이 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국무총리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하. 그 이유로는 이 민주적 정당성을 들었는데요. 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더라도 이 대통령처럼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관 2명은 이 각하 의견을 내놓으면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 요건이 맞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두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지위는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본 겁니다. 네. 6대2로 한쪽은 이쪽은 각하고요. 그렇지만 다수 의견은 본안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각 결정이 난 건데요. 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계엄, 비상계엄 대한 판단 이 부분은 하질 않았어요. 네, 이 한덕수 국무총리 이 탄핵소추 사유 중에는 네. 이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열도록 주도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총리 선고에서 이 윤석열 씨 탄핵 사건의 핵심인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이 재판부의 판단을 일부 엿볼 수 있겠다라는 이런 추측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헌재는 이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죄 철회 이 부분 언급도 없었다. 이 얘기했습니다. 예, 없었죠? 네, 네. 없었습니다. 이 국회 탄핵소추단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도 윤석열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네. 이 내란죄를 빼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형사상 책임을 묻는 이 내란죄는 뭐 여러 증거와 증언을 하나하나 다 따져야 하는 문제라서 이 공직에서 파면하는 탄핵 결정과는 다르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씨 측은 국회가 오로지 내란몰이였음을 자인했다라면서 이 명백한 각하 사유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를 두고 당시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한 총리 선고에서 이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내란죄 철회에 대해서도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고요. 또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서 이 각하를 결정했던 재판관들도 이 내란죄 철회에 관한 언급은 아예 없었습니다. 네. 만약에 내란죄 철회 부분 이거는 윤석열 부분하고도 중복이 되니까요. 뭐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그 내용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2차 계엄 시도는 없었다는 윤석열 씨 주장 이거하고 배치되는 계속 진술이나 내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윤석열 씨가 직접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이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공수처가 추가로 확보한 사실이 네. 드러났습니다. 이 지난해 12월 국군 방첩사령부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공수처는 윤석열 씨가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 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재계엄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아하. 이 해당 간부는 당시 합참 결심 지원실을 찾은 윤석열 씨가 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고 하자 이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네. 또 윤 씨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국회가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다면서 아하. 이 공수처에 진술을 한 겁니다. 예. 윤 씨의 이런 발언은 김용현 전 장관 또 박안수 전 사령관과 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를 논의한 이른바 3자 회동 직전에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씨 측은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고 진술 경위가 분명치 않다라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윤석열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뿐만 아니라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이후에 계엄군 철수시켰다 이런 윤석열 주장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윤석열 씨는 계속해서 2차 계엄은 터무니없다라는 네.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윤 씨는 합참 결심지원실을 찾아서 이 계엄군 수뇌부와 30분간 머물렀습니다. 지난달 윤 씨는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이후엔 계엄군을 신속하게 철수시켰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부하들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이 김 전 장관 참모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윤 씨가 국회에 몇 명이나 투입을 했냐고 묻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500여 명 정도라고 답을 했고 네. 이에 이제 윤 씨가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지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참모는 경찰 조사에서 윤석열 씨가 뭐 이렇게밖에 준비 안 했느냐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야지 않느냐라고 이 김 전 장관을 질책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엄군의 그 수뇌부도 윤석열이나 김용현 철수 지시 자체가 없었다고 이렇게 털어놨네요. 네, 지난달 6일이었습니다. 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고 네. 어떻게 하냐고 전 장관이 물어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이 조성현 1경비단장이 특전사가 철수한다. 저희도 철수하겠다라고 해서 철수를 지시했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심지어 검찰 공소장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는데도 윤 씨가 이 전 사령관에게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윤석열이 계엄군 철수 지시는 하지 않고 오히려 2차 계엄하면 된다 이렇게 성을 냈던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때 윤석열하고 함께 있던 군 수뇌부들이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직후에 윤석열 씨와 김용현 전 장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합참 결심 지원실에 모였습니다. 이때 윤 씨가 국회 의결을 막지 못한 김 전 장관을 질책을 했다고 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 전 장관은 이 내란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상의를 했고 네. 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법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는 부하에게 오히려 일머리가 없다고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선 이 계엄 해제 발표 대신 계룡대 육군본부 참모들을 서울로 불러들이고 또 특전사의 일부 부대는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대기 상태를 유지시켰습니다. 실제로 당시 윤 씨는 이 국회 의결 이후 3시간 반 가까이 지나서야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지만 이 군의 일선 부대들까지도 2차 계엄에 동원이 다시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계엄 해제 될 때까지 계속 2차 계엄을 시도하려고 했고 군부대도 그 상황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걸 계엄이 내란이 아니다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의문입니다. 자, 최하나 아나운서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올 테니까 여지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비상을 나눌 꿈꾸는 젊은 정치인들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항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을 했습니다. 자,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어쩌면 첫 공직자, 고위공직자 사법적 판단 받은 사례인데, 자, 일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부대변인님? 저는 이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보면서 네.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긍정적 부분도 있었고 부정적 부분도 있었다. 일단 긍정보다는 부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쁜 거. 첫 번째로 이제 정영식, 조한창 이 네. 두 헌법재판관은 각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한덕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각하기 때문에. 그럼 각하의 사유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종족수가 200석이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여러 가지 있어서 그 5가지 쟁점 중에서 뭐 4가지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이 2명의 각하 의견을 내린 나머지 6명은 저는 같은 의견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겠죠. 이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느냐를 두고 정계선 재판관,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과 국민의힘 성향인 김복형 재판관이 확연히 갈렸다. 그런데 제가 김복형 재판관의 이 판결 내용을 두고 조금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쉽게 말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라고 조항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지체 없이와 즉시가 저는 무슨 차이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지체 없다는 거는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이것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지체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를 지체 없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빨리 방송국에 오고 싶은데 그냥 막 차가 다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지체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오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이러한 어떤 판결을 내린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법에다가 언제까지라고 시간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15분 만에. 네. 몇 한 시간 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해야지 또 1일이라고 하면 또 이상해지니까 그렇죠. 24시간 이내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이거 초등학생 같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다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인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선에 비추어서 결정이 내렸으면 따라야 되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앞서서 두 명의 조한창, 정영식 그리고 이 김복형 이 세 명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네. 혹시 기각이나 혹은 각하를 지금 주장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그렇게 저는 얘기되군요. 그게 우려가 되더라고요, 아, 사실. 아. 그리고 이제 긍정이라는 긍정적 거는 부분도 있나요? 위법 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을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 거부한 것은 위법한 거예요. 국회의 어떤 선출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추천을 해야 되고 또 탄핵 의결 정족수도 이것을 200석이 아니라 151석이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탄핵과 관련된 국무총리 탄핵 의결 종족수가 만약에 200석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이 2명이 줄어서 6명이 돼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커지는 건데 이거는 막았다. 그거조차 예. 막았다. 그리고 마지막 제 내피셜은 예. 한덕수를 불러들여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윤석열을 파면하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말씀대로 다양했어요. 재판관이 8명인데 5명은 기각,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인데 5명 기각 의견 중에도 또 1명은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냥 완전 기각이고 4명은 인정은 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4대 1대 1대 2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향대로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정치 세력 받은, 임명받은, 지명받은 그쪽에 말에 맞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에 뭐 쭉 잘 네.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금 옹호하는 세력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 뭐 한덕수 본인, 국힘 뭐 전부 다 갑자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네. 무슨 뭐 역사적 결정이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이걸 보면서 머지않아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번 주 안에 나와야 된다 보지만 지금 어쨌든 그 조만간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가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지금 뭐 기각은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윤석열 측에서 계속 각하다.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많이 이철우 하고 지사는 있죠. 뭐 윤석열 각하로 부르자 네. 그랬다가 글 삭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각하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부로.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그렇게 환영할 상황이 아닌데 나중에서 또 입장을 어떻게 뒤바꾸려고 저러지? 그렇게 좀 봤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 이제 기각 의견을 냈던 이제 언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분들은 기각 의견 안 냈을 것 같은데 정계선 이제 재판관만 인용을 했고 실망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해석하기 그런데 뭐 이 헌법 재판을 우리가 정치 사법 재판이라고 하긴 합니다. 사법 정치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이런 정치적 어떤 정무적 그게 좀 개입된 거 아니냐. 우리 좀 전에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도 여기서는 이렇게 판단을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자, 헌재에서 한덕 총리한테 비상계엄 선포 내란이 관련해서는 위헌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뭐 좀 증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요 판단은 공감을 하십니까? 사실 이거는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 탄핵 소추 사유가 지금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내란을 방조하고 공모하고 묵인했느냐의 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같이 동시에 되거나 혹은 직후에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점이
이 계엄과 관련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공모 동조 이것을 판결을 내려버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예고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직후에 아마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한독수부터 먼저 한다고 했던 이유를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겠다라고 예상을 했고 힌트가 없을 것이라. 네. 힌트가 예상대로 없었어요.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 판결문을 보니까 뭐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뭐 요지인데 저는 아쉽더라고요. 네. 하지만 또 전문가들은 그 40페이지의 결정문에서도 또 이것은 윤석열에 대해서 날리려고 마음을 먹었구나라고 또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윤석열 날린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 한독수와 관련돼서 이 시그널 힌트를 안 주려고 애써서 노력한 게 예. 어차피 날릴 거니까 여기서 안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다. 다들 이제 사실 이렇게 오래 끌다 보니까 뭐 또 중요한 거는 한덕수 총리 탄핵도 중요하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여부 이게 막 국민들의 최고의 관심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예상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개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계선 재판관 빼고는 나머지는 다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네. 딱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공격 1.4가 시작되겠다. 네. 그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DC 각종 갤러리 있잖아요. 아하. 미국 정치 갤러리 등등. 네. 거기서 막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공격이 엄청나게 시작됐더라고요. 뭐 협박이라든지 특히 그들이 또 한층 효능감을 얻어서 봐라 이거 문영배 대행 그렇게 공격하니까 그게 갑자기 기각으로 바뀌지 않았냐. 네. 이제 정계선만 남았다 이러면서 엄청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가 어수선해졌고 결국에는 그 뒤에서 국민의힘 정당이 뒷받침을 해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런 거죠, 사실. 그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을 막 차로 들이받질 않나. 학교에 막 가가지고 현수 막 뺏어서 대학생들 막 그 앞에서 불 지르고 거기에 또 경찰이 동조를 해주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전 붕괴된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선 빨리 이번 주 안에라도 선고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지금 뭐 일각의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목요일에 일반 선고하고 그럼 연속으로 또 안 해서 다음 4월로 밀리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이 저는 가장 우려가 된다. 다만 중요한 거는 앞에 말씀 주셨듯이 한덕수와 윤석열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없잖아요. 어제도 다르죠. 또 단독 보도로 나왔던 건 김용현이 핑계를 댄다면서 그러면서 윤석열이 엄청나게 고성을 지르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한덕수와 같이 볼 사안도 아니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각하가 물 건너갔기 때문에 뭐 조만간 뭐 지금 답답하지만 그들이 이제 다 대가를 돌려봐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네. 봅니다. 그 각하 부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시죠. 네. 일단은 뭐 정영식, 조한창 두 재판관은 151이 아니고 2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본인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다수 의견으로 따져보면 일단은 각하는 아닌 거잖아요. 만약 세 명이 그래 4명이 그래 됐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일단은 헌재에서 판단하는 거는 탄핵안 가결, 국회 정족수는 문제가 없다. 네. 다수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이 계속 걸고 넘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요즘 들어 계속해서 하는 게 내용적으로 안 되니까 절차적으로 흠결을 찾는 것이고 절차적으로 흠결이 또 완성되지 않으니까 시간을 또 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니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공법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헌법재판소의 주석서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출을 하려고 했던 당시에 지위에 의거해가지고 이것을 의결 정족수를 정한다고 나와 있고 이게 원래 사실 1966년도까지인가 그때까지는 대통령도 다 151석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200석으로 올려놓은 거고 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뭐 물론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지만 국회 인준 받는 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국회 대법원장도 인준도 그렇고. 절반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줬죠. 네. 이게 사실은 국회 인준 자체도 과반수예요, 제적 과반수. 근데 무슨 근거로 3분의 1을 만들어내는지 저는 사실은 헌법을 저도 공부를 했지만 참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 각하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어쨌든 두 사람은 그냥 이렇게
판단하기 좀 싫어서 각하를 했을까요? 어떨까요, 재판관은? 그 사실 이게 지금 예측이라는 게 뭐 과연 의미가 있나 싶을 네. 정도로 워낙 상식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데다가 뭐 노골적으로 저들이 뭐 협박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혹은 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움직였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빨리 공권력을 투입시켜서라도 네. 온 오프라인에서 이거 막아야 된다. 전 거기에 지금 가장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나머지 그리고 뭐 정계선 씨라든지 조한창 씨라든지 등등 이런 재판관들에 대해서 뭐 의도가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그런 비슷한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는 국힘당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비판도 같이 따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계속 뒷배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런 여론이 형성되고 또 재판관의 의견들이 저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직무에 87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한덕수 이제 권한 대행이 되는 거죠. 다마에서는 뭐 정치권의 초당제 협조 구하긴 했는데요. 일단은 헌법재판소 결정돼 있었고 가장 급선무 중요한 일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거든요. 네. 지체 없이 즉각 이제 뭐 언제가 지체 없은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어제는 지나가 버렸어요. 뭐 산불도 나고 이래서 간지 몰라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저는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압박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너무나도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이건 명백하게 임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과도한 걸 요구한 게 아니라 법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2번이나 결정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아니 최상목한테도 야 마은혁 임명해라 너 안 그러면 위헌이야라고 했는데 지금 결정문만 더 자세히 읽고 있다고 하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와 즉시의 차이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임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체할 만큼 지체했지 않습니까? 엄청 지체했죠.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저항을 하겠죠. 압력을 넣겠죠. 네. 그런데 저희는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에 빠졌을 때는 원칙대로 가라. 원칙대로. 예,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운명에 맡기는 거고 나라의 운명에 맡기는 거지 본인이 뭔데 결정을 뭐 고민을 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해라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최상목 지금 부총리가 오히려 한 총리 어떤 상황을 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최상목이 만들었다. 앞에 이 상황을. 말씀 주셨듯이 네. 결국 이제 2명을 어쨌든 임명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포함된 게 이제 어제 나온 거고 같이 나온 거죠. 같이 나온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듯이 또 이제 위헌이라는 지금 얘기가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또 한덕수 씨가 이제는 뭐 시간에 대한 핑계를 댈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이걸 그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더라도 법 위에서 놓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사실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 열받는 게 뭐냐면 아니 자기들은 맨날 국민들한테 법 지키라 그러고 야당 대표를 지금 무리하게 계속 막 짜깁기까지 해가지고 뭐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뭐 물리적으로까지 지금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도대체 우리들은 왜 그럼 법을 지켜야 되냐? 그 완전히 지금 혼돈의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뭐 총리한테 그 대행한테 계속 이거를 국힘에서도 이걸 법 지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인간들이 맨날 입에 법치 거리고 있으니까 저들은 보수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말 들은 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법이 10,000명 앞에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는 거예요. 딱 10,000명한테만. 네. 네. 알겠습니다. 노회찬 예전 네. 전 의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최상목 부총리 탄핵 부분 강성희 부대변인 민주당에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네요. 근데 지금 이건 더 지켜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최상목 그 이제 부총리죠. 이제 뭐 기재부 장관. 네. 근데 우리가 어쨌든 현실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미 고난된도 아닙니다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굳이 또 탄핵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탄핵 프레임에 또 말려 들어가야 되나? 좀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물론 이 목소리도 존중은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또 뭐라고 민주당에게 요구하고 있냐면 야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지 말고 법을 어긴 놈은 처단을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게 민주당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주장하시는 옳은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고난대행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저는
아직도 우리의 탄핵의 우선순위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 명씩 법적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을 다 물어야 된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최상목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왜냐하면 보수 쪽에서 야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뭐 기재부 장관을 탄핵하는 게 맞냐? 너희가 국정을 운영하는 뭐 수권 정당이냐? 이렇게 트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전 지도부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 저도 탄핵 부분? 그러니까 큰 방향에선 거의 뭐 예. 저희 생각이 다른 바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같은 이유로 사실 반대로 또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저들이 트집 잡는 거 여태까지 뭐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저들은 윤석열이 탄핵 그러니까 파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또 트집을 잡아가지고 부정을 할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에 왜 계속 저런 것들한테 끌려다니냐. 앞에 쭉 말씀 주셨듯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저것들이 계속 거기서 생떼를 부리는 거에 대한 역사를 또 남겨놓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최상목이 특히 뭐 미르재단 관련해서 지금 뭐 고발도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국민들 속 터져서 잠을 못 잔다. 네. 지금 밤새고 막 계속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저도 이제 현실 정치라는 차원에선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민주당에서 뭐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천막농성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풀파워로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덕 총리 탄핵 심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윤석열의 탄핵 심판입니다. 한덕수가 나오면 어느 정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가늠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뭐 전망 좀 해주실까요? 특히 시기도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네, 만약에 그 선고를 안 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 뭐 이번 주 금요일 안 하면 4월 넘어간 건 기정사실이죠. 넘어가죠. 3월. 근데 사실 4월도 예. 이게 정말 4월 첫 번째 주냐 아니면 4월 18일 전주냐 그러니까 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직전이냐 아니면 또 그 이후로도 넘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감까지 드는 거거든요. 네, 이제는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뭐냐면 지금 어제 우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에서 봤듯이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이 세 명이 지금 버티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용으로 안 되니까 절차로 트집을 잡고 절차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을 끌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만약의 상황에 저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겠지만 5명은 탄핵을 인용한다. 3명은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5대 3으로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40역을 임명을 해가지고 지금 9명으로 완성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한덕수가 한 명을 넣어주면은 한덕수에 의해서 이 탄핵 심판의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5대 3으로 정체되어 가는 것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5명이 나머지 3명 중 1명이라도 빨리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8대 0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법조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별개 의견을 내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평론을 쓰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한간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를 넘어가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많은 시민들도 네.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꼭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뭐 만약에 파면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 뭐 저희끼리도 서로 나눴듯이 뭐 경제적으로 보든 사회의 질서가 지금 무너지는 거로 보든 네. 그러니까 신뢰 자체가 지금 박살난 게 전 제일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뭘 믿어야 되죠? 왜냐면 지금 경찰, 검찰, 사법부 불신이 전부 다 이렇게까지 쌓였어요. 네. 그럼 이거는 윤석열 하나가 날아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살려갈 것인가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 출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예측은 사실 뭐 누구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 보고 그냥 빨리 이번 주 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끕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다 벗지 않습니까? 이게 왜 뭐 각하고 이상한 소리를 또 왜 하는지 이게 모르겠네요. 재판이 길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평의의 내용이 유출될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신뢰는 더 떨어질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를 양쪽이 다 못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헌법재판소 가장 좀 믿는 기관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보면 가장 좀 시간을
계속 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만 계속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정치 사법 기관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다. 일정 같은 것들은. 그래서 어쩌면 최재해나 뭐 검사 3명 관계없는 사람들 빨리 선고하고 또 한덕수가 어쩌면 준척급이잖아요. 피렘은 아니고 마지막에 중요한 윤석열을 선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빌드업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안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평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 돼 있는데 그냥 되는 대로 지금 선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번 주 안에 선고를 하냐 안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거는 4월 18일이 2명의 재판관 퇴임입니다. 또 나가야 되니까 그것도 계속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주 선고한다면 오늘이나 내일 또 선고 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수요일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국민 건강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어요. 네. 저 같은 사람들도 점점 불안하고 초조한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저 요즘 밖에 나가면 다들 물어봐요. 언제 되냐고. 언제 앞뒤 말도 없어요. 그냥 언제 되냐고. 그래요. 요즘 그게 안부 인사예요. 언제 되냐고. 언제 돼요, 황기두 이사님. 그러니까 언제 이게 됩니까? 결국에는 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막 새벽에도 새로 고침하면서 네. 잠을 못 자야 되냐. 이거는 뭐 다른 말 필요가 없을 것 댓글이 같습니다. 계속 나와. 이번 주 안에 안 하면 뭐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은 뭐야 자꾸 그러는지 몰라요. 뭘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들이 맞습니다. 뭐 누구냐 이 사람 동굴샘인가 뭐 알아요. 근데 당신은 뭔데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불안해한 이유가 네.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엉뚱한 이상한 판결이 나고 결정이 난다고 보이니까 네. 이번 주도 안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못할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국회 특히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지금 뭐 천막당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뭐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탄핵하면 탄핵 정도 소추할 수 있죠. 네. 결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천막당사 2013년 이후에 12년 만에 지금 열었어요. 어떻습니까? 천막당사? 천막당사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고통스러운 날들입니다. 제가 과거 이 천막당사 때 이제 계속 있었거든요, 여기에.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 삭발이라든가 단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위기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 대표가 천막당사를 광화문에 쳤다는 것은 네. 그만큼 결사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무슨 뜻이냐? 대표가 당사가 밖에 나와 있다는 것은 대표가 거기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대표가 거기 있다는 것은 그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현역 의원들이 다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원들이 총 결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 결사의 의지를 보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리 결정하라는 겁니다. 네. 결정을 또 할 때 제대로 하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의지를 알리고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리는 데 차원이 있는 것이죠. 국민들한테도 보여주고 또 헌법재판소한테도 보여주는 그런 효과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들의 프레임에 말려가면 안 된다고 앞에 네. 말씀드린 것도 헌재에서 명백하게 탄핵 남발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택적으로 저들이 그 정보를 이렇게 짜기게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막 민주당이 또 탄핵 남발한 거를 오히려 헌재가 입증했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들은 상식적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자꾸 무슨 뭐 대화와 타협을 하면은 뭐가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지금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사법 슈퍼위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일 수요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항소심 선고입니다. 자, 당 차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에 네. 새로운 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뭐 누구라고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분이 거의 선거법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과거에 민주당에 억울하게 선거법으로 있었던 소송을 하셨던 분들을 승리로 이끌어낸 분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이번에 제대로 된 변론 요지를 저는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지금 통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에게도 특정을 하라고 했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 허위 될 사실이 것이고. 뭔지 특정하라고 네.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연히 무죄가 나와서 저는 이들을 압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근데 만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요. 국민의힘하고 검찰은 야 안 끝났다. 대법 가야 된다. 또 이런 소리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전 생각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무죄 생각을 하십니까? 전 당연히 네. 무죄여야 된다고 보고요. 뭐 김문기 골프, 백현동 부지 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데 네. 결국엔 박수영 의원이 10명이 있는 사진을 4명인 것처럼 이렇게 짜깁게 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조작을 만약에 민주당이 했다면 제가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까지 버틸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들은 전혀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책임지진 않는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사법 그 재판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심하고 좀 달라진 게 2심이 빨리 진행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어떤 요청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공소장 변경도 됐는데 어디가 허위인지 검찰한테 좀 해봐라라고 계속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찰이 그걸 특정을 해내지 못하면 검찰한테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사진을 어떻게 잘라서 했던데 그 부분이 잘못된 건지 골프 안 친 게 잘못된 건지 그 부분을 법원에서 계속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아마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또 마찬가지로 국감에서 이게 허위한 거에 법적으로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국회에서 고발을 안 했는데 왜 그거를 형사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저는 가장 큰 본질은 이겁니다.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장동이라는 네. 수천억의 부당이익을 누가 취했느냐를 따지다가 이게 난 건데 지금까지 그 부당이익을 따진 사람은 국민의힘 인사들과 몇몇의 검사들입니다. 그렇죠. 세상 30대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거기서 파생된 아주 얇은 그 줄기를 가지고 김문길 알았냐 몰랐냐. 알았냐 몰랐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백현동한테 왜 됐냐 이걸 안 됐냐. 가지고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를 다음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이 협작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사법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같은 잣대로 모든 정치인들 들이댔을 때 네.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계속 떠들어라 이겁니다.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죠. 방송국 나오면 안 돼요. 맞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다 걸려요. 평론가들도 막 나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상 이 10분의 1만이라도 타격받으면 또 자기 탄압한다고 난리칠 겁니다. 근데 네. 어제 국민의힘에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재명 대표는 확실히 지도자 정도의 멘탈은 가지고 있다. 왜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검찰 수사 한번 받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 동안 후유증이 가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한다는 맞아, 거예요. 힘들어요. 변호사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확실히 지도자다운 어떤 멘탈이 딱 장착이 되어 있고 어떤 신념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난관을 버티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못 버틴다니까요. 저 아는 어떤 과거 전직 의원도 왜 그만두셨냐고 하니까 한번 검찰 조사 받으니까 지겨워서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 지금 내일이 이제 재판 아닙니까? 네. 선거니까 선거죠. 얼마나 14시 많은 선거입니다. 시간 네. 감정이 교차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사당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희두, 강성필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로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정부와 의료계 갈등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와 대학이 제시한 지금 복귀 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관련해서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자, 곧 본격적인 얘기 전에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이 점점 빠르게 회복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더 생기게 됐고요. 저는 네. 좀 걱정도 되고 어제 잠도 잘 안 오더라고요. 아하. 헌재 재판관들 8명이서 이렇게 갈리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지금 여론전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도 하면서 민주당이 조금 더 파이팅 해야 된다라는 아하. 생각 들었습니다. 결국은 뭐 한덕수 총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그렇죠. 탄핵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언제 또 어떤 결과? 바라건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이제 주에 기도를 결과- 하시는군요. 예, 네. 정말 제가 카톨릭 대학교에 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성모병원 계시죠. 예, 신부님들도 일부 신부님들은 정말 만약에 기각된다 그러면 나 임원 갈 거야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지금의 사태가 만만치 않다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노력들이 아마 지연되고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8대 0을 맞추기 위한 네. 여러 가지 그 논의들이 되고 있을 텐데 만만치는 않은 조짐들이 사실은 보인 것이죠. 그렇죠. 지금 계속 하신 말씀들이 4월달로 가면 좀 더 힘들다. 또 이번 달 안에 그래도 그나마 고지가 되고 또 선고가 된다. 이번 주 3월 이번 주 된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4월 넘어가고 또 4월 18일 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은영 재판관도 빨리 임명을 했었어야 됐고 네. 사실은 9명에서 건설적인 정말 여론이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법리에 의해서 정말 비상계엄이 위법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컨센서스를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참 지금까지 피를 말리게 하고 있긴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분은 워낙에 위법성이 명확한 근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기각하거나 각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거만 떼놓고 보면 달리 판단하기 어려워요. 근데 다른 어떤 상황들이 중간에 구속 취소되기도 하고 한덕수 총리 결정도 그렇고 국민들이 불안한 게 그런 게 불안한 것 같아요. 윤석열 것만 떼놓고 보면 그게 달리 어떻게 판단이 될까? 암만 몇 번 생각해도 그런데 다른 상황들이 뭔가 달리 판단될 여지로 보이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정치인들은 뭐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는 일부 조금은 본인들의 그런 판단이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정말 우리 사법기관의 정점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어떤 판단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빠르게 이제는 결정을 하시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하루 피가 말리는 건 사실입니다. 마릅니다. 예. 또 피가 마르는 쪽도 있습니다. 아직 뭐 지금 전국 때문에 주목은 못 받고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심각해요. 의대 증원 문제 지금 의정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잖아요. 정말 이런 초유의 사태가 있을지 예. 예상도 못했고요. 얼마 전에도 광장에 나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 제가 좀 혈압을 재드렸는데 네. 다들 혈압 올라가 있으세요. 혈압 진짜 올라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아.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치적 상황도 그렇긴 한데 네. 우리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 의료 대란조차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힘든 하루하루의 생활이었고 네. 벌써 1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와 이렇게 오래 끌만한 그런 고집을 가지고 정부가 여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원망스러운 마음이 큰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의대 등록 대부분 학교가 지금 마감 두고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마감을 했더라고요. 절반 이상 복귀는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연대, 고대 그리고 예. 가톨릭 때도 이번 가톨릭 주까지 때도 이번 마감이고요. 주까지죠. 거의 대부분이 3월달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의대생들이 돌아갈까 말 네. 것이냐에 대한 갈등의 기로에 서 있는 건데 네. 지금 보고되는 것들은 그래도 반 정도는 우선은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네,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투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전환점의 중요한 기로이다. 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학에서는 학장 분들이 아주 강건하시거든요. 이번에 등록 안 하면 제적한다. 그리고 아하. 편입학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인 피해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냉철하게 지금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다면 생각합니다. 의대생들이 봤을 때는 이번에는 조금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예, 조금은 이 현상들이 도미노처럼 다른 예. 의과대학에도 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2020년에도 파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의사국시의 시험을 못 맞아요. 본 친구들이 뭔가 소송에서 지고 그러면서 1년 지연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있어서 더더욱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냉정한 판단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예전만큼의 그런 강공한 그런 목소리만이 존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곳들 의대에서도 복귀한 의대생들이 많을까요 앞으로? 예, 저는 과반은 그래도 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저도 이제 의과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4월 달부터는 학생들이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강의의 커리큘럼을 다시 다 짰거든요. 교수시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는 학생들이 맞이할 준비가 학교에서는 다 돼 있는 상황인데 학생들이 근데 100% 다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다 지금 들어오지는 않겠죠. 예, 아마도. 여기 반목과 예.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내부에서도 정말 좀 분열되는 상황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학 신청했다 하더라도 등록금이나 뭐 이런 것만 내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들 아니면 선배들의 블랙리스트. 보이지 않는 압박 예.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같이 수업을 듣더라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좀 단일 대우 같은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용기 있게 나 혼자 강의를 들을래라고 하는 것들은 쉬운 선택은 아닌 거죠. 만약에 혼자 들어가서 그거를 옆에 다 주위 시선도 있을 것 같고 또 학생들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의과대 교수도 하고 계시지만 의원님께서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수업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상적 예, 수업 실제로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미 들어올 거면은 진작에 들어왔을 친구들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의료계는 상당히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 의과대학 6년 그리고 수련회 5년 그리고 전문의가 되고 나서도 병원에서의 전문의 생활 평생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네. 집단이고 한 달이 건너면은 누군지 다 알게 되고 다 알게 되죠. 그 사람들의 세평이 평생을 꼬리처럼 달고 다니기 때문에 정말 본인의 그런 판단들이 젊었을 때 자유롭지가 않은 것이 또 의료계의 특수성이자 단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 아니까 내가 이런 행동했을 때 이게 낙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아마 인식을 할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대생들이 복귀했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도 어느 정도 분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의료계 내부에 좀 변화 기류는 있는 겁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1년이 넘어가면서 네. 1년 정도는 그래도 휴학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2년까지 지연되게 되면은 이제는 2년 후에 재적 학생들이 더블링이 아니라 3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그러면은 의학 교육 측면에서 가능하냐 했을 때 수업이 불가능한 것이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시죠. 불가능하죠. 예, 수용 가능성도 없고 예.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유급이나 재적을 하면서 학생 관리하다 보면은 매년 시험의 커트라인이 더 강해질 수밖에 네. 없고 그 더블링 되거나 아니면은 3배수로 된 졸업 학생의 학년의 해에는 인턴 들어가거나 레지던트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의 정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사 양성 과정에서의 그런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사실 좋은 의사들이 적재적소에 양성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는 이 피로감이 분명히 있고 네. 정부에서도 일부 명확치는 않지만 사과를 이조 장관 그리고 했지 조경 않습니까? 장관이 약간이나마 어느 했다는 정도? 부분 네. 그리고 들어오면은 2026년에는 원점 제로에서 정원수를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 검토해보겠다. 때문에 신뢰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소기에 이 의대생들이 투항하던 방식에서의 목적은 일부는 그래도 얻어낸 거 아니냐에 대한 내부의 평판도 있어서요. 그런 분위기에서는 본인이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결국에는 처음에 투쟁을 시작할 때도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작했다고 했거든요. 네. 집단 행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때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의대 재학생들이 휴학계 내라고 하고 또 교수들은 또 비판하고 그런 거 그 갈등도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교수들하고 그 지금 재학생
신입생들 막고 막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의대생들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주는데 그치. 이렇게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보건의료 정책을 이렇게 한 방에 뭔가 의료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의 지금 2,000명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수들은 현장을 지키지만 의대생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 교수와 의대생 간의 갈등이 그동안에 별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대 4명의 교수분들이 입장문을 발표함으로 맞아요. 인해 갖고 예. 이 지금 의료 간의 갈등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아니라 마치 교수와 학생들 간의 갈등으로 이 전선이 조금은 전환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 네. 그리고 학생들은 내가 믿었던 스승이라는 교수분들이 어떻게 나한테 오만하다. 의사 면허 믿고서는 이렇게 카르텔처럼 행동하느냐라는 비판이 정말 뼈 아프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정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교수들에 대한 원망, 스승에 대한 원망으로 오히려 지금의 불안이 더 확대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와는 다르게 정말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제적시켜버리고 진짜로 편입생 받아서 다 채울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죠. 야, 큰일이네. 왜냐하면 의과대학은 항상 경쟁을 하고 있고 인기가 좋잖아요. 네, 서로 가고 싶어하는데요. 누구나 뭐. 다시 지원해서 들어오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요. 대학이기 때문에 N수생들도 엄청 많고요. 어허. 뭐 고3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업종 전환을 위해서도 의대 시험 많이 보거든요. 네. 이번에도 2,000명 확대된다는 그 희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조차도 네. N수를 보고서는 의대에 제주에 지원할 몇 정도로 분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번에 한번 나도 이런 희망을 갖고 있기 의사 때문에 돼볼까? 의대 예, 가볼까? 예, 원칙적으로 제적한다고 하면은 그 학칙에 맞게 새로 신규 모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 정말 냉철하게 봐야 되고 어느 정도의 상황의 데드라인에 다가왔기 때문에 학생들도 녹록하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말씀했던 부분인데 의대생 전원 복귀를 한다면 이제 2,000명 증원했던 거 이거 동결하고 일단은 원점에서 제시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지금 만인 수가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학교로 안 돌아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그분들이 원하는 가장 어떤 요구사항 어떤 게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핵심 갈등 요인이 뭔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깨져버린 정부와의 신뢰를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의 국무위원들, 장관 차관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같이 극복할 수 없다라는 불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이고 정말 의료 갈등은 많이 묻히지 않았습니까? 네. 사회적으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권에서 이것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빠르게 그럼 이것도 예컨대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랑 또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분명히 겁니까? 연관성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정무적인 판단을 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의 이주호 조규영 장관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고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한 번에 수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무위원들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과 무언가를 더 해결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탄핵이 인용이 되고 네. 사실 의료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거든요. 2,000명하고 이렇게 필수의료 파괴시킨 윤석열이 대통령이 다시 기각돼서 돌아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빨리 심리를 하고 판단을 내려서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어야 그래야지만 사실 최소한 이 상황들이 회복될 수 있고 신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올해에도 상반기에 과연 끝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확장단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것이고 또 교육부에서도 2026년에 정원을 제로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정치적 상황하고도 왜냐하면 포고령에 들어가 있었어요. 처단한다고. 의대생 뭐 의사 포고령 5번이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라는 그 문구를 보면서 이 비상계엄이 정말 윤석열 정권에는 의료 대란의 정점을 찍게 되는 그런 의료인들한테는 비수를 제대로 꽂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좀 순수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유불리보다는 정말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이 다시는 재발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들이 뇌리에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추계위에서 설치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것도 입장차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봐야 됩니까? 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지금 상임위까지는 통과된 상황이거든요. 추계수급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그러면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그냥 그대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구를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두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예,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그러면 장관이 의도를 가지고 늘리겠다고 하면 이 추계위원회조차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계위원회라는 그 전문성이나 독립성이나 객관성, 정말 우리 AI 시대에 의사들이 대치된다고 하는데 의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전문성 있는 객관적 독립적 기구가 아닌 또 장관, 그러면 결국에는 대통령 산하의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그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불신들이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 발표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놀라운 상황인 거죠. 네. 의료계의 보건의료 정책이 여전히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계속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안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참.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보면은 3월 4일 날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의 메카라고 하는 원장이 인사가 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의 인사는 진행되고 있고 지금 정책은 추진되고 있다. 그러면서 의계특위가 지금 이런 비상계엄의 탄핵을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매우 의문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사실은 2,000명으로 인해서 필수 의료, 지역 의료 다 망가졌습니다. 있던 사람도 다 떠난 상황에서 어떻게든 수습하겠다고 지역 수가 주고 필수 의료에서의 뭔가 보상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빠르게 이 정권이 리셋이 되고 제대로 된 신뢰받는 정권이 나타나서 이 의료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그런 정책을 근간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국민연금 개혁 지금 뭐 이슈가 지금 되고 있죠. 있는데 예. 건강보험 재정도 이제는 내년부터는 앵꼬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자가 계속 나게 되고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수습하려고 상당한 많은 재정들이 쏟아져 붙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금 예산 사용이 되고 있는데 건강보험 재정의 개혁도 제대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 2차 의료개혁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현장에서는 크게 다가올 수가 없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기 기관에서 하는 게 과연 맞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뭐 그 내용 중에 필수 의료 행위 중에 발생한 사망 사고 유족 합의하면 형사처벌 면해주는 조항. 요 조항은 요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 부분도 환자단체랑의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불문했는데 네. 실제로 정말 중환자 의학을 하거나 아니면 응급의료나 이런 뭔가 수술에 그런 정말 생명을 살려내는 과의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는 경우는 중환으로 왔을 때 사망했을 때 이게 의료 사고냐 아니냐에 대한 그런 소송에 휘말리기 네. 쉬운 상황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의료계 내에서 보호해 줘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망을 하더라도 정말 유가족이랑 합의가 되면은 형사처벌보다는 민사로 간다라는 민사로 부분이거든요. 간다. 예.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그래도 안정만 구축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말 이런 제도들이 현장에서 적용이 됐을 때 의사들이 그럼 필수를 나 지원하겠어. 정말 안전하네? 라고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체계적인 안전망이 구축돼야 되는 거고요. 교통사고가 나면은 보험이 작동하는 것처럼 그렇죠. 의료사고가 났을 교통법, 때는 예. 보험이 작동할 수 있는 책임보험도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의료기관에 편안하게 환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손보험 개편에서 의료계 반발의 목소리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실손보험이 사실은 우리 병원에 가면은 급여는 그래도 건강보험에서 어느 정도 커버되는데 비급여 비용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보험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 많이 들고 있지 다 않습니까? 들었죠 거의 다. 저희 예. 집에도 지금 가족 수대로 되어 있는데요. 다 들어있죠. 개혁한다고 하면 할수록 이 실손보험이 사실은 처음부터 사보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잘 프로그래밍을 하고 끝까지 보정해 줘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개혁을 하면 할수록
실손 보험 회사들만 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들은 계속해서 보험료율이 올라갑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의 개혁이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자들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혁은 공감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조차도 이번에 포함이 돼서 발표가 됐는데요. 조금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 결국은 뭐 이게 개혁안이 나오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좀 미흡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이건 그냥 일부의 제도 개선이죠. 제도 말만 그냥 개선이다. 개혁으로 포장을 예. 한 것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하겠습니다 하면서 밀고 가고 있긴 하지만 성과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부작용만 생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책임질 건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지금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방법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또 전문가시기도 하니까요. 예,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정말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와 건강은 정치와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네. 좋은 정책과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선 좋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우리 보건의료의 장차관부터 좋은 사람들이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인사들이 임명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약간 보니까 윤석열이 2,000명 막 주장할 때 보건복지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아니면 장차관들이 별 그거 없이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시 받고. 안타까운 지금 게 보면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공무원 출신의 장차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소신보다는 예. 그 정권의 그런 지령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책을 입안한다면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환자들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이런 사단을 내는 방식은 적어도 하지 않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대로 된 실패의 경험을 했거든요. 네. 좋은 사람들이 좋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빠르게 헌재의 인용 결정과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 관련이 있어요. 예, 좋은 투표 재판소. 참여, 좋은 대통령 그리고 인선까지 우리의 삶과 너무 피부에 와닿아 그러니까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헌법재판소 결론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거 뭐 당연한 거지만 그 중에 그 포고령에도 나와 있고 지금 의료 부분, 의정 갈등 부분도 사실 매우 중요하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단추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결정이 나고 그래야지만이 이 켜켜이 쌓인 갈등들이 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말씀 계속 하시는 거네요. 예, 지금 헌재가 상당히 여론을 의식하고 있고 네. 헌재 앞에서의 목소리가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목소리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의 결론이 정말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100년을 결정할 거라고 보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그런 힘을 합태는데 우리가 좀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상단 고정 링크 그리고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서초의 봄 코너입니다. 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뉴스 인사 프라임 코너는 서초의 봄입니다. 자, 오늘도 권영주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얘기해야 되겠죠. 자,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 기각이 됐습니다. 인용이 1명이고 기각 5명, 각하 2명.
또 기각 5명도 좀 의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뭐 총평 좀 해주십시오. 기각은 우리가 지난주 방송 때 예고했죠. 예견을 했던 겁니다. 예견했던 거가 새삼스럽진 않고요. 예. 내란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그리고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기각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하면서 하나 빠뜨리는 게 있는데 어떤 거죠?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자꾸 뭐 세 갈래로 갈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하를 결정한 두 사람은 그 점을 판단을 안 했어요. 아예. 판단 자체를 안 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40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잖아요. 8인 전원으로. 네, 전원일치로. 그래서 그 점을 자꾸 간과하고 설명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각하가 뭐 전체가 뒤집은 게 아니라 각하는 그 권한 대행도 대통령에 준해서 3분의 2 해야 된다는 요것 때문에 나머지는 판단을 안 한 건데 네. 그걸 마치 그것조차도 반대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김복형 재판관 얘기는 나중에 뭐 할 테니까 그래서 이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은 맞는데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많은데 그 제가 헌법재판관 이제 전직 헌법재판관한테 물어보니까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재판부가 판결을 하면서 위법은 한데 선고유예를 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에서 풀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예. 헌법재판관들에게 결정권을 준 이상에 위헌하다 그래서 모든 걸 파면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재량권이 헌법재판관들한테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정도의 차이. 우리가 해석한 대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마당에 국무총리까지 파면해서 이 조기 대선을 치르게 하는 게 지금 이 뭐 국제 정세까지 포함해서 타당하냐는 데 대한 합의가 있는데 그런데 판단은 결정이나 판결은 법리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법률을 구성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 저는 이 결정문을 보면서 아 정말 머리 굴린다고 참 고생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봐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각하하고 기각이 나왔으니까 윤 대통령도 그래서 5대3 기각이다 뭐 온갖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 좀 난무하는 건 다 뇌피셜로 그냥 실제로 그 이제 3명 기각 둘 또 그리고 각하 둘하고 기각 중에 이제 한 명 예. 김복형이죠. 재판관 때문에 5대3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막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총평 좀 해주십시오. 제 재판 결과. 저는 각하는 대단히 놀라웠고요. 각하 왜냐하면은 부분? 네. 뭐 법률 문헌에 대한 해석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문헌을 해석할 건지 아니면은 좀 규정을 만들면서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취지나 목적을 살려서 거기 부합하게 한목적적 해석을 할 것인지 이런 오래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국회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지 대통령이라고 명확히 돼 있어요. 대통령 있어요. 직무를 예. 수행하는 자는 아닙니다. 아니죠. 권한대행은 포함되지 예. 않습니다. 그래서 예. 문헌적 해석에 의할 때 이거 너무 각하 의견 너무 확대 해석한 거다. 그리고 문헌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각하 의견 두 그렇죠. 분. 네. 그리고 한목적적 해석으로 보더라도 이건 대통령 헌재 결정문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굉장히 우리 눈에 자주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신임을 뭐 위반했는지,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는지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민주적 정당성과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는 다르죠, 명백히.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각하 의원은 좀 너무하다라고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법리적으로는 그런데요. 예. 네. 그 두 사람이 각하지 않고 기각을 하면은 의견을 내기가 결정문을 쓰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 그리고 의미에서, 예. 그러면은 속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을 그리느라고 우리가 그 얘기를 지난번 설명했잖아요. 예. 동시에 할 거냐 아니면은 총리를 먼저 할 거냐 대통령을 먼저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할 거다라고 네.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을 파면한 다음에 한덕수 총리를 기각해서 직무에 복귀시키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총리로 이제 다시 갈 수 있느냐. 네.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복귀시킨 다음에 파면해서 하는 게 절차적으로 맞다는 결론이 맞았을 것이고 그런데 기각을 하면서 대통령이 파면되는 마당에 총리는 앉혀야 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법리적 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방법이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아마 이 두 사람 재판관은 본안에서 판단하기 좀 부담스러워서 이 각하를 해버렸다. 이렇게 각하면 보시는 나머지 거군요. 사안에 대해서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 주장을 권한 대행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이미 해본 거잖아요. 네. 아, 권한 대행이 대통령과 방금 이현주 변호사 설명한 대로 직무는 같지만은 신분이 다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자면 해석을 하자면은 얘기는 했던 대로 네. 그런 절차대로 가는구나. 좀 그런 믿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 기각사유 예, 세계에 말씀하십시오.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란 방조 관여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이 수사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것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하는 바를 쓸 수 없으니까 이거는 검찰의 불협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내란에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 부분은 지금 미지의 영역이니까 이런 건 불가피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란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기억하시겠지만 내란 상설 특검법 네. 원래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특검만 임명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추천 의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임명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로 보긴 했지만 그 이후로 너무 많은 결과적 해고론적 관점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혼란이 야기됐어요.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검찰에게 있느냐, 그리고 서로 핑퐁을 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속 취소가 됐는데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죠. 네. 그리고 김성훈 경호실 차장에 대한 영장을 다 영장. 검찰이 꺾었죠. 예. 그래서 회고론적으로 보면은 이 내란 상설 특검을 추전 임명하지 않는 바람에 너무 많은 혼란이 야기됐어요. 네. 그래서 이 현재 재판관들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이 정국에 대한 불안하고 온도는 현저히 다르다는 걸 다르구나. 깨닫고 참 예. 좀 무감했습니다. 아니 네. 그 점은 이제 조금 새길로 가지만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잖아요. 네. 근데 그 직후에 수사 자료를 안 줬거든요, 검찰이. 그 뒤에 지금 검찰이 기소해서 지금 재판받게 생겼잖아요. 공수처인가요? 그 기소했죠? 내용이 예. 드러나게 돼 있었으면은 당연히 판단을 달리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있긴 한데 증거 같은 거. 예, 이제 수사 기록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는 있긴 한데 어쨌건 대통령을 파면해서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마당에 총리까지 파면해야 되는 고민이 컸을 거라는 아마 판단은 맞을 걸로 그렇게 예. 보시는 거고. 그 지난주에도 이미 그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예. 복귀를 미리 시켜놓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좀 기각이 예상된다라고 대 기자님께 짚어주셨는데 비슷하게 같고요. 하나 좀 짚어볼게. 네. 김북경 재판관입니다. 네. 김북경 재판관은 각하도 아니에요. 각하도 아닌데 기각인데 내용은 뭐냐면 모든 게 위헌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오히려 좀 더 눈에 띄거든요. 김복형 재판관. 그게 첫 번째 요즘을 저는 김복형 재판관 얘기도 사람들이 이게 정계선하고 막 양극으로 달린다 얘기를 하는데 네. 한 가지 점을 분명히 보자면은 요건 딱 드러나요. 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출한 날이 12월 26일이에요. 네. 한덕수 총리 탄핵한 날이 12월 27일입니다. 네. 하루 상간입니다. 그런 게 그렇게 급박하게 검토할 시간조차 안 주고 탄핵한 게 옳으냐에 대한 기각인 것이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김복형조차도 지난번에 8대0에 동의했잖아요. 그 8대0 전원에 김복형도 포함됩니다. 했는데 요 기간 요걸 가지고 하루 겨우 줘놓고 요거 가지고 탄핵하기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요런 정도의 파면이 설명이기 때문에 이게 김복형의 기각 사유가 그렇게 좀 벗어났다거나 그렇게 볼 사안은 아닌 걸로. 완전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즉시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즉시라는 단어가 기한이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임명한다고만 돼 있지 즉시 해야 된다거나 지체 없이 한다거나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적인 여유는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으니까 이제 임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네. 우리가 꽤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은 김복형을 무리하게 자꾸 정계선과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평론가들이 나와서 갈등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잘 먹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네, 네, 저는 이현주 변호사님.
어떤 사건을 그때 즉시에서 보느냐, 지나서 보느냐는 다른 관점이, 다른 팩터가 있고 다른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12월 26일, 27일 상황은 정말 급박했어요. 왜냐하면 4월 18일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하고 이민선 헌재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정말 불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때 국민들의 속은 까맣게 탔어요. 그래서 이 정말 하루도 제대로 숨 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이제 와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 탄핵이 안 되는 거나 안 될 수 있느냐 하는 심리가 안 되고 탄핵 결정이 안 되는구나 하는 불안감이 끌어오던 때라서 그렇죠. 그때는 정당했다고 봐요. 저는 정말 이건 급하게 필요했고 그래서 결국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임명해 나갔던 거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했다. 근데 지금 관점에서 뭐는 이제 이런 갖춰졌으니까 이거 해당하지 않아라고 하는 김복현 재판관도 타당하지만 그때는 그 나름대로의 상황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재판관이 나중에 판단해 보니까 저는 오히려 기각을 택한 이제 다수 4명의 판단 중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한덕수 총리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함으로써 해소된 점이 있다 그러는데 이건 사실 좀 제가 보니까 정말 한 총리를 복귀시키기 위한 좀 논리적 모순이 억지 논리가 아니 행위자 이제 판단해줘야 뒷 행위자를 가지고 그걸 정당성을 부여한 이미 8명에 대해서 그 8명이 다 판단해버렸어요. 이거 임명 안 한 거 위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의견이 크게 나뉘었다 볼 건 아닌 것 같고 한 총리를 복귀시키기 위한 논리 구성에 참 머리를 많이 썼구나 고생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또 하는 말이 헌법재판의 특징이 이제 헌법교과서 다설이 정치사법, 사법정치라고 봅니다. 예. 정치다고 사법다 두 개를 합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당연합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가 뭐 지금 현직이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도 있고 조기 대선 치러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이게 다 정치적 부분 아니겠습니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헌법재판관을 지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야 그런 것까지도 고민해야 되냐? 위반됐으면은 그 당연히 위헌이면은 탄핵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걸 본다. 봐야 된다. 헌법재판관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회복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 전국 국정의 안녕. 이거 대외 신인도 이런 걸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은 좀 더 심도 깊게 이렇게 오늘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사실은 윤석열 탄핵 심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의 전초전이고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미리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덕수 총리 선고를 보면서 윤석열 탄핵 심판 예측을 좀 볼 수 있는 점도 있을까요? 대 기자님부터 한번 말씀을 좀. 이게 이제 선입 선출 그 절차를 바꿔서 한덕수 총리를 먼저 임명했잖아요. 바꿔버렸어요. 이때까지 계속 하다가 체제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기각 결정문을 쓸 법률가가 어디 있겠어요? 정상적인 법률가라면은 지금 정당 소속 사람들이야 뭐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장하는 거니까 국민의힘 쪽 소속돼 있거나 뭐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논외로 하고 객관적으로 그런 입장이 아닌 사람들 법률가들 물어보면 두 분도 뭐 법률가시니까 기각 사유를 쓸 논지가 없잖아요. 논리가. 명백하게 국민들이 다 쳐다봤는데 아니 비상계엄의 요건에도 맞지 않고 국무회의 절차도 안 거쳤고 무장 군인을 국회와 중앙선관위 헌법기관에 내보냈고 이런 것들이 파면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각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각하 얘기도 한덕수 총리는 총리로서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논지가 있지만은 내란죄를 뺐냐 안 뺐냐 가지고 각하를 주장하잖아요. 이미 그거는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이 이거는 헌재가 판단한다고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 기록은 탄핵 심판에 사용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하 사유는 전혀 그리고 각하할 거면 100일을 넘게 왜 끌고 옵니까? 미리 끝냈죠. 그러니까 논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그 기각해서 총리적 권한대행으로 복귀시킨 거는 대통령 파면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결정문에서 안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다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한 총리가 내란모에 가담했다는 수사 결과나 보도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국무회의를 하도록 소집을 건의한 게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였냐 아닌 거였냐 이 논란이었잖아요. 그렇게 보자면은
국무총리가 사실 대통령으로부터는 저 사람은 얼굴마담 이상하게 대접을 못 받았구나 이런 느낌만 받은 건데 윤 대통령 파면 팔땡은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도 끌고 논리도 구성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현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예. 이뭐 각하 둘 네. 이분에 대해서 혐의점을 내 피셜입니다. 예? 내 피셜임을 뭐 전제하고 다 그렇죠. 예. 그 3월 둘째 주를 일정을 다 비워놨어요. 네. 헌재 선고도 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그 주 금요일이나 그 다음 주에 됐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끌고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6일 선고하고 발맞추려는. 내일 그래서 선고. 예. 그러니까 도덕성의 무게를 도덕성하고 어떤 법률 위법한 행위의 무게가 같지는 않지만 이쪽도 날리고 저쪽도 날리고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시간을 벌면 뭔가 새로운 계기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여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결론에 대해서 뭐 발목을 잡는 것은 결코 아닐 거라고 결론 보고 달라질 일은 없을 그렇지만 것이다. 예. 그 기일을 선고 자체를 늦추기 위한 뭔가 그 물밑에서의 움직임을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이견을 보이고 그러면서 근데 그 이견을 뭐 직접적으로 선고기를 이때로 잡아야 합니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자기는 뭐 소수 의견을 이렇게 쓸 테니까 시간을 달라라던가 뭐 증거를 채택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으니까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간의 개정이 있으니까 이전의 헌재 결정문하고 달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분이 몇 분 있을 것이고 그분은 좀 의심이 된다라는 정도만. 그렇다면 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시간이 이만큼 왔어요. 이번 주 안에 되느냐 이제 이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번 주 안에 못할 이유는 사라진 것 같고요. 이제는 사라졌다. 내일 이재명 대표 이시 항소심 선고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정기 선고일로 일반 사건 선고를 한다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은 안 잡는다. 어떻거나 얘기를 있긴 그건 하지만 뭐 관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행과는 아무 관계없이 관계없겠죠. 28일은 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지금 14일이냐 21일이냐 가지고 이제 네. 뭐 고민해 왔는데 28일까지 왔는데 4월로 지나가면은 헌법재판관들도 국정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은 하지 않을까. 늦어도 28일에는 금요일 그리고 통상 예. 금요일 해왔기 때문에 28일은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강력히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는 뭐 헌법재판관들이 그 정도는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 정도의 소양 의식은 있을. 이현주 변호사님도 이번 주 안에 될 것이다. 이때까지 거의 뭐 예측이 뭐 자꾸 틀려가지고 시사평론가 뭐 잘 해서 말씀 못 다 하겠어요. 예. 다 틀리는 바람에 저도 뭐 말을 아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어쩌면 더 좀 끌어지면 국가가 많이 혼란해질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겠죠. 이미 대외 재판관들. 신도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한 총리가 들어와서 이제는 좀 군한 대응으로서 이 직무를 시작했고 네. 이제 안정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시간을 주면은 그리고 한 총리도 물론 이게 이제 그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임명할 건지 이전에 할 건지에 대한 건 아직 고민 사항입니다만은 마은혁 재판관 재판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 점에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상을 그래서 하시고 그 뭐 국정 외교적 공백을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지금 관세 장벽이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에너지 그 협력에 의해서 뭐 민간 국가로 선정됐다는데 외교부조차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네.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요. 또 러시아가 굉장히 그 북한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죠. 북한이 이렇게 굉장히 조직되고 뭐 우수하게 훈련된 인력을 보내주는 덕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하고 러시아와의 자원 뭐 수출입 관계는 천연가스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 모든 것이 지금 멈춰져 버린 맞습니다. 건데 너무 엄청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재판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형사재판 이제 공판 준비기일 마치고요. 다음 달 14일, 4월 14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보니까 최상목, 조태열 장관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검찰이 핵심 증인으로 내란 사건에 38명을 네.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14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될 텐데 이게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장관. 채택이 네. 됐고 아마 이때부터는 이제 윤 대통령도 이제 파면된 신분, 자연인 윤석열 피고인으로 출석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봅니다. 뭐 변호인들은 이런 그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부인하더라도 뭐 이건 뭐 재판 진행에는 차질이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보고 일단 어제 공판에서는 이제 그 검찰과 변호인 쪽이 저 문제로 이제 그 네. 수사 기록 문제, 수사권이 정당하냐 안 하냐. 뭐 근데 검찰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의 보안 수사, 경찰 사건도 같이 통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안 수사는 명백히 있다는 쪽이기 때문에 별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이제 윤 대통령은 파면돼서 자연인 윤석열 피고인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그렇게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빨리 결정이 나야 돼요. 예, 만약 예. 이게 또 고려하고 14일 날 일정이 잡힌 것 같은데, 자 어제도 보도 중에 하나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 계속적으로 얘기됐던 거긴 합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에도 윤석열이 계속 국회의원 잡아내라라고 김용현 전 장관 질책했고, 뭐 재차 3차 하면 되지. 그리고 군부대도 사실 그 주위에 계속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지금 2차적 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2차 기업의 가능성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에 네. 대한 탄핵 결정문의 탄핵 사유가 뭐 수사에 불응하고 있어서 헌법 법률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것이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뜻을 따를 의사가 전혀 없는 걸 그러니까요.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정말로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 시간대 우리가 얘기를 몇 번 다뤘는데 1시 1분에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했잖아요. 네. 그런데 4시 27분까지 3시간 반 가까이가 흘러갔잖아요. 네. 왜 흘러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통령이 결심 지원실에서 법률 검토를 했다는 게 해제에 대한 법률 검토할 게 뭐 있어요. 국회 또 해제 하면 되는 됐는데 건데. 끝난 건데. 그 얘기는 네. 결국은 제2 계엄을 하면 된다. 그리고 7공수, 13공수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있었다고 이런 합니다. 얘기들까지 종합해 보면은 이 진술이 공수처가 이제 합참 관계자나 이런 진술을 확보한 거거든요. 방첩사령부 관계자들, 복수의 관계자의 진술이고, 당시에 정황도 명백하게 윤 대통령이 그 새벽에 제2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헌법 수호 의지는 도대체 없는 사람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백히 빨리 대통령 측에서 내려놔야 된다는 걸 해야 된다고 연결이 됩니다. 이것도 뭐 그런데 다른 재판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네. 어차피 첫 계엄 자체가 위헌이었는데,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합리적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가 네. 위헌이었는데 두 번째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이 결국은 이걸 보면 돌아왔을 때 또 할 가능성 매우 높다는 거죠. 저는 100%라고 100%라고 봅니다. 저도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 헌법재판관들이 의도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윤 대통령의 구상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발췌개헌 이후에 삼성개헌을 갔던 그 방향,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전두환의 비상계엄 선포,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해서 네. 정말로 이 사람이 그런 의지를 꿈꾸지 않냐, 장기 집권 의지를 꿈꿨던 게 아닌가 하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이게 그림이 전체가 맞죠. 맞아 떨어져요. 예. 왜 이렇게 서둘렀고 했는지에 대한 게.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못 견디는 사람이니까. 그러네요. 예. 예. 그런 점을 보면 될 것 이런 같습니다. 것들도 헌법재판관들이 좀 알고 아시겠죠?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충분히 감안했을 모르면 걸로 안 되겠죠. 봅니다. 예. 하나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이재명 네. 대표 2심 선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사실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좀 슈퍼위크 같아요. 사법 관련해서 한덕수, 이재명, 윤석열 선고까지 다 될 거라고 보이는데, 중간에 있을 2심 선고 예측 또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는 네. 거잖아요. 이현주 변호사가 아무래도 검사도 해봤으니까 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다는 거는 뭔가 새로 판단할 일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이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적시해야 하는 대상 사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학력 뭐 이런 거죠. 학력, 예. 경력, 재산, 행위. 그런데 뭐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라는 건 기억이나 인식 아니냐. 이걸 요건 사실에 맞게 뭐 정확히 뭐가 허위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줄을 거라고 했어요.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골프 안 친 게 허위인지, 뭐 사진을 조작한 게 허위인지, 어떤 말이 허위인지 줄을 거서 허위라고 좀 적시해 달라고 하고 또 공소장을 변경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뭐 결국은 그러니까 재판 요청에 따라서.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다가 하라고 했던 것 자체가 네. 1심 판단을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겠냐. 1심 판단을 다시 한다는 게 형량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 이 허위 사실 공표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 1심의 실형의 집행유예를 때리지는 않거든요. 거의 벌금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무죄를 판단할 거냐 아니면은 형의 양형을 벌금으로 가서 당선 무효가 되는 100만 원 이상을 할 거냐 100만 원 이하로 할 거냐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이게 벌금으로 낮춰지거나 아니면 무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방금 이현주 변호사 말씀대로 이게 인식 내심의 문제잖아요. 내가 김문기랑 골프를 한번 쳤는데 네. 그 사람 모른다. 예. 골프 쳤다고 다 아는 알 건 수도 아니잖아. 없는 거고. 안다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친분이 있어서 그 사람과 가깝다는 얘기인 거냐에 대한 인식의 차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자면은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자, 뭐 판결 선고가 사실 뭐 너무 요청을 해서 빨리 되기는 했어요. 2심 그리고 막 선고가 빨리 되긴 했는데 이게 빨리 진행됐다고 해서 이게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원하는 결과가 될 거라고는 볼 수 없어요. 요즘 저는 보면 이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기현 판사 판단도 그렇고 과연 법원의 판단을 뭐 이렇게 딱 법원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냐. 완전 완벽하게. 그게 맞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어떤 불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기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시로 판단해버렸. 자기 마음대로 표현이 조금 잘못됐나요? 그런 거 보면 2심 판단은 사실 이거 아무도 예상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하면 무죄인 것이 맞죠. 왜냐하면은 그 검찰의 전례에도 뭐 윤석열이 김만배를 안다 모른다. 이건 인식과 기억의 문제 아니냐. 그렇죠. 그거는 적시 대상 사실이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내가 만난 적은 있지만 기억을 못하면은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기억하고 그리고 친하다 안 친하다 안다라는 것이 뭐 친하지 않다라는 개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평가적 요소가 들어가요. 그럼 자기네들은 윤석열에 대해서 김만배를 모른다에 대해서 무혐의했거든요. 그럼 평행선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른다는 이재명 거. 대표의 재판 중에 제일 사실 이제 관심이 가는 대목은 그러면 항소심 선고를 내일 하면은 네. 무죄가 됐건 유죄가 됐건 형량이 얼마나 나오건 간에 3심을 대법원. 네. 뭐 선거 전까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거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오히려 사람들이 많고요. 결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난해 9월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을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내일 하더라도 633을 하더라도 대선 이후가 되기 때문에 소추를 중단한다라고 봐야 된다는 뭐 다수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할 수 좀 재판을 하기에는 그게 사실은 뭐 이런 얘기 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아시겠지만 접수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상고 이유수하고 뭐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자체 그것만 기본적으로 한 달은 흘러가잖아요. 한 달 무조건 지나가거든요. 뭐 일부러 끌려고 하는 게 그냥 접수하고 받는데 그냥 한 달 넘어가기 때문에 석 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선 국면보다는 늦게 되겠죠. 그리고 골프에 네.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그건 국민의힘이 뉴질랜드 해외 연수 사진 단체 사진 뭐 10수명이 찍은 사진에서 4명만 딱 잘라서 골프를 쳤다라고 하려. 이건 이재명 대표는 사진을 얘기한 거죠. 이거 골프 사진 그렇죠. 아니고 뉴질랜드 연수 사진인데 이렇게 조작된 거다. 이렇게 편집 조작된 거다라고 했는데 김문기가 골프 친 적 있지 않느냐. 그 김문기 유족들에게 접촉을 해서 예전에 몇 년 전에 골프 그러니까 사진 얘기를 하는데 골프 얘기를 가져와서 허위라고 한 거예요. 그 적시된 사실에 대한 것을 한 게 아니죠.
이재명 대표는 사진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네, 골프를 그 얘기를 쳤다 아마 안 쳤다. 2심 재판부에서 더 확인해달라고 한 걸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사실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적시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렇죠. 허위 유혹, 진실 유무를 그걸 판단 말도 안 1심에서는 되는. 그냥 그건 골프 친 거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허위 사실이라고 또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김문길 알았다는 부분을 무죄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 허위라고 인정하면서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했는데 2심에서는 그 부분을 새롭게 보고 또 공소장 변경까지 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저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대로 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서초의 봄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잉철 대기자님, 이현주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내일 아침 방송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의 수일는 남자, 또 장윤미, 김지호, 이슈화, 또 신용환 교수의 대담한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본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